해체 비평, 이 해체 비평 강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앞으로의 그 이론적인 연구를 문학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인문학적 연구, 인문사회학적 연구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이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세계관을 어,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저서가 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 내가 번역을 했고요. 무슨 뭐 저서로도 괜찮은 저서라고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은 1988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의 원문은 1982년도에 나온 것이고 조나단 컬러의 언디컨스트럭션 해체론인데 해체론에 관하여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문학 비평이니까 해체 비평에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구조주의 이후의 이론과 비평 이라고 그걸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이 1988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22년 됐 2022년이니까 24년 전에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은 언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5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2년이 됐으니까 반 50년쯤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를 하면서 고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눈앞에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주의, 이 해체일평, 혼란스럽죠. 이런 용어들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용어들은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우선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광곡과 결론이 둘 다 상이하지만 이 책은 본인의 구조시학의 속편이다. 이거 되게 재밌죠. 이게 구조주의인데 구조시학의 속편. 왜 속편이라고 했냐? 원문을 보고 싶죠. 그래서 원문을 하나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This book is a sequel. 속편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연속국 속편처럼. To my structuralist poetics. 구조주시야. Though both the method and conclusions are different. 방법과 방법과 결론이 둘 다 다르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묘한 말을 했어요. 음, 그거를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선 구조주의부터 설명을 간단히 하고, 물론 읽다 보면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구조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구조주의는, 스트럭처리즘인데, 보세요. 스트럭처리즘 보세요. 여기 단어 보면, 스트럭처럴리즘이죠. 예.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스트럭처가 들어있죠. 스트럭처, 구조.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구조예요. 스트럭처, 구조. 왜 구조란 단어를 쓰냐면, 이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세상을 세상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 구조, 어? 설명책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낀 거죠. 왜 이런 걸 느꼈냐면 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느낀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주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 하고 질문을 한다는 이유는 세상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세상, 기존의 체제에 관한 본질적인 의문이
의문이 제기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지? 되었다는 거죠. 언제? 이게 첫 번째죠. 되었다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먼저란 말이죠. 이게 언제냐면 19세기 말 영국의 모더니즘 문화운동, 예술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히 따지면 1890년부터 1920년 대강 이때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영국의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어, 황무지, 황무지라는 장시를 쓴 T.S. 엘리어트가 있고 대표자가 어둠의 핵심이라는 중편 소설을 쓴 조세 콘라드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시와 소설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만 보시면 황무지가 뭐예요? 이 19세기 말 1890년, 1920년대는 황무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영국 시인이에요. 그럼 영국이나 서구 세계가 황무지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황무지가 아직 아니죠. 이때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한참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지도를 놓고 줄을 그어갖고, 아프리카 지도 보세요. 줄로 거 있다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도에 보면 국경선이 직선으로 돼 있죠. 그게 자연스러운 국경선이 아니죠.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국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전성기였어요, 이때가. 음, 제국주의 전성기. 한참 신날 때죠. 돈 많이 벌고 제국주의 전성기였는데, 이 상황에서 서구 문명에, 어? 몰라. 근대서 문명이죠. 선명의 문학을 예언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성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 성모지라는 시에 보면 런던 그러니까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이 무너져 내린다. 그지?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이 분명히 무너져 내린다. 노래하는 게 황무지였고, 또 아프리카 홍고, 그지? 홍고에서 상하 수집, 돈 벌려고 상하 수집의 혈안이 된 주인공 허츠를 묘사하는 어둠의 핵심, 음, 그래서 어둠의 핵심이 이게 계몽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둠의 핵심이 계몽 있죠. 계몽 사상. 계몽 사상이 뭐냐면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해요. 인라이트먼트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라이트가 들어있죠. 라이트. 빛이에요, 빛. 그죠? 빛. 계몽 사상의 계몽 사상에서 에 근거하면 유럽, 특히 런던이 빛이라면 어? 그 빛을 아프리카가 받는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응? 그런데 어둠의 핵심에서는 응?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둠의 핵심에서는 어둠의 핵심이 런던, 아프리카가 아니라 런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 웃기죠? 지금 한참 신나는 식민지로 돈 무지 벌어갖고, 그지? 빅토리아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서구 문명의 모습, 현실적인 모습은 빅토리아 시대 때 다 만들어졌어요. 돈 벌어갖고, 그때 신나갖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은
탈근대성.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티. 아직 포스트 모던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예술 운동인데 탈근대성의 어? 시작을 소수 예술가들이 선언한 예술 운동이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에, 점점 확대가 돼서 왜 설명을 했냐면 이게 배경이에요. 구조주의가 뭐냐면 구조주의가 중간에 생략할게요. 뭐 길게 설명하고 그렇지만 이 구조주의란 그러니까 근대의 몰락에 관한 소수 예술가들의 선언이 소수 예술가의 선언이 지식인 사회에 받아들여지면서 어? 다수의 다수의 공론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이 다수의 공론이 되어 가니까 이 무너진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근대 사회라는 것 자체가 근대 사회라는 것 자체가 중세, 그러니까 전근대를 인간의 의지로, 그죠? 인간 중심주의로 벗어난 어,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새로운 체계였던 거예요. 이것도 뭐 옛날부터 쭉 있던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체제였다고. 그죠? 새로운 체제였은 거죠. 였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를 어, 새로 이 근대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어쨌든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음, 작업의 이름이다. 지적 작업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름이 바로 구조주의인 거죠. 구조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조주의는 구체적으로 뭐냐? 어, 구조주의는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있을까요? 페르디난드 소쉬르라는 프랑스 언어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책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데 일반 언어학 강의 이거는 이분이 강의를 한 내용인데 강의라는 내용인데 이 강의는 이 사람은 책을 쓰질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이 강의한 내용을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서 모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언어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어라는 거, 언어의 기본 요소라는 게 뭐냐면 기본 요소의 방식은 뭐냐면 기본 철학은 기본 사상은 뭐냐면 단어와 어, 물건, 객체의 1대1 대응을 말하죠. 예를 들면 내가 나무라는 게 있어요. 어, 나무라는 물체가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그를 뭐라고 불러요? 나무라는 말로 부르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단어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냐면 이게 1대1 대응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나무라고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야, 거기 나무 하나, 어? 나무 하나 심자. 네. 그러고 심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언어를 1대1 대응으로 보니까.
근데 소시르가 보기에 소시르나 그 언어, 이 나무라는 단어에 나무라는 기표와 발음, 기표, 그러니까 발음이죠. 와 나무라는 의미, 기의, signify. 어? 그 우리가 나무라고 그럴 때 나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말이 나무라는 기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것. 이 구분이 언어의 기본 단위. 응? 이게 기본 사상, 기본 단위. 기본 단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다는 사실라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것. 이게 무슨 소리 같으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언어가 그러니까 3단계가 되는 거예요. 나무라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는 그 발음이 있는 거죠. 나무라고 말하는 발음, 그러니까 기표가 있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발음 그러면 일상 용어니까 구별하려고 기표란을 썼어요. 그러니까 발음된 나무가 있어요. 응? 발음된 거죠. 나무라고 발음한다.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 나무라고 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있는 거죠. 개념. 그치? 기의라고 그러죠. 기의. 이 세 개가 1대1 대응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나무는 1대1 대응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그러니까 나무를 오늘부터 나무를 너무라고 부르기로 하면 우리가 다 너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면 그 그냥 너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 관계는, 이 관계는 앞에 있는 이 물체하고 관계가 없죠. 그지? 언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만인 거야. 나무를 너무라고 부른다고 상관이 있냐고. 그치? 우리 선생님 나무를 너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너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일반 언어학, 이게 일반 언어학이었다면 세상을 다시 머릿속에서 다시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주의 언어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언어학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으면 구조주의 언어학이 필요가 없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구조주의 언어학이 어, 그러니까 제시가 된 거고 이게 단순한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어, 레빈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 그래서 우리가 인류학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가지냐면 구조주의 언어를 가지고 인류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 설명으로 지금 기표와 기의 설명은 어렵지만 인류학으로 설명을 하면 좀 쉬워요.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인류의 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 배제가 인류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기본 원리, 기본 원리라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연구가 되는 것이 이 구조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그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 또는 현대 신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어, 우리가 예를 들면 권투를 좋아하잖아요. 권투 예를 들면 권투가 뭐예요? 권투 격투기 요즘 격투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격투기가 옥타곤 팔각형의 어떤 통에서 격투기를 하죠. 이 격투기를 왜 해요? 그건 뭐냐면
이 기표와 계의 언어 체계가 하나의 언어를 만들면 그 언어들을 다시 가지고 다시 그 그러니까 문화도 한 공동체, 한 사회의 문화도, 어? 자신의 기본 언어를 기표로 사용하여, 어? 의미를 만드는, 어? 과정을, 하여, 나름대로의 비유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어? 그 공동체의 신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곤의 격투기 있잖아요. 추성훈이가 우리 한국의 추성훈이 굉장히 이걸 유명하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거기서 피 흘려가면서 싸우냐고. 어? 그거는 우리 공동체의 신화라서 그래요. 그 신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때는 이 나무라는 발음이 어느 기호가 그래서 발음이라는 단어를 기표라고 쓰는 거예요. 발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쓰는 언어 있잖아요. 기본 언어들. 우리가 쓰는 말 있죠. 그걸 기표로 사용해서 그것의 의미, 나름대로 기호를 따로 만들어요. 그 만들어 갖고 그게 우리 공동체 신화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 이 축구 경기 규칙 변화가 있죠. 옵사이드 옵사이드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니지만 옵사이드가 옛날부터 쭉 있었까요? 동네 축구에는 옵사이드가 적용이 안 되죠. 왜 안 해요? 심판이 딱 있어 지켜야 되잖아.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였는지. 그러니까 축구경 규칙도 옛날하고 지금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 지키는 신화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구조주의예요. 그런데 이, 이 구조주의로 탈구조주의,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라는 이게 이제 이게 해체론인데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이걸 탈구조주의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주로 해체론이라고 불러요. 디컨스트럭션. 왜냐하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어, 유럽에서는 데리다만 한 게 아니라 데리다 말고 다른 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미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준 게 자크 데리다. 자크 데리다의 내가 이 책이 지금 자크 데리다의 해체 비평인데 자크 데리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탈구조주의라고 하는 말을 유럽에서는 해체론이라고 해요. 아,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 어, 왜, 여기 빠졌다. 이건 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방법과 결론이 둘 다 상이하지만 이 책은 본인의 구조시야. 그리고 이 데리다 아까 말한 놀랑 바르트도 그렇고 데리다는 탈구조주의를 했지만 롤랑 바르트의 경우라든가 또 이 조나단 컬러 이 사람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등은 구조주의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런 뒤에 구조주의의 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완하는 이론 체계로 탈구조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무슨 소리냐면 조금 전에 말한 이 탈구조주의에 대한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탈구조주의가 뭐냐?
이런 구조주의,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내가, 속소실의 일반 언어 강의에서 뭐 설명을 했지만 틀을 막 만들었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야, 이 틀이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게, 세상에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 이렇게 적용이 돼?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틀이 안 된다는 거를 롤랑 바르트도 안 거죠.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들다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구조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구조시약. 구조시약이라는 건 구조주의에 기반을 둔 시약이에요. 시약은 문학 이론의, 시가 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이론이 틀이죠. 그러니까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시, 이론을 구조주의로 받아들여서 읽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게 조나단 컬러의 구조주의 시약이에요.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이해하면 나중에 궁금할 때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하고 그걸 속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죠. 구조주의가 롤랑 바르트처럼 조나단 컬러도 이 저자 조나단 컬러도 구조주의를 먼저 받아들여서 구조주의 시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구조주의가 이게 딱 틀이 안 잡히니까 세상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구조주의 틀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한계를 깨닫는 방식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법과 결론이 다르지만 이건 다르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틀은 어때요? 틀은 구조주의 시학의 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도 탈구조주의예요. 데리다는 구조주의를 아예 포기를 하고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고민하면서 헷갈리니까 그냥 해체된 상태로 설명하자고 얘기하는 게 다 자크 데리다고 유럽에서는 구조주의가 먼저 적용이 됐으니까 먼저 의미 있는 연구 이론이 됐으니까 구조주의가 먼저 발의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탈구조주의로 넘어가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이 양쪽으로 겹치는 경우도 저는 롤랑 바르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명인데 롤랑 바르트처럼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자기는 구조시학의 속편이다, 시퀄이다, 연속국 속편처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나오듯 그러니까 해체론 탈근제 주의는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 왜 그렇게 되냐면 구조시학을 자기가 했을 때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시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유럽의 그 비평적 이론적 조작 전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제한 내용과 업적을 규명하며 그러니까 그 소시로부터 시작해서 뭐 많았죠. 이게 지금 내가 예를 두 명 만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새로운 일들이 이론이 이거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을 읽는 체계잖아요. 그리고 이 체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대강 요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거의 가장 기본 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미국이나 영국의 미국 청중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구조시약이 비평적 이론적 저작 전부를 포괄해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관심 있는 중요한 내용을 규명해서 소개하고 유럽 비평에 거의 관심이 없는 미국의 청중들에게 소개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 소개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소개도 잘 안 됐는데 이제 유럽 철학이 소개가 된 거예요. 아, 요거를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얘기할까 봐 요걸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설명을 할까요? 여기다 설명을 할게요. 여기다 계속 쓰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미국의 철학이 뭐냐? 왜 소개한다는 게 왜 소개를 한다는 뭘 소개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철학계. 미국의 철학계는 어떻게, 미국이 철학한다는 거, 이 사상계는 어떻게 구별되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요. 미국의 전통 철학은 뭐냐면요, 여러분 알고 싶지? 실용주의예요. 프라그마티즘.
미국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이 영미계통, 영국과 미국의 철학계, 특히 내가 미국만 얘기했는데 왜냐면 미국 영국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실용주의는 현실, 진짜 실질적으로 돈 되냐 이거죠, 돈 되냐. 쓸모가 있냐, 돈 되냐. 그게 프라그마티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론 별로 안 중요시 여겨요.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통이에요. 실용주의가 미국의 기본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유럽의 철학이에요. 유럽의 철학을 전공하는 그런 분야도 또 따로 있어요. 유로피안 필로소피. 그러니까 미국의 철학과가 세 군데로, 그러니까 미국의 철학과에 가서 공부하면 세 가지 부류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어, 뭐라 그럴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 사람 많아요. 컴퓨테이셔널리스트. 이건 유로피안 필로소퍼. 유로피안 필로소피. 진짜 제목이 그래요. 유로피안 필로소피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컴퓨테이셔널리스트가 뭐냐면 요 시절, 요 시절에 이 실용주의가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를 미국의 미국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럽 철학자들이 이게 이론적이죠, 이건. 이론적 체계화에 집중하는, 설명하는 것도 바로 그렇죠. 이런 이론적 체계에 집중하는 유럽의 철학이 오래전부터 미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요때, 1980년대 초에는 이미 완전히 들어온 거죠. 그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는 유럽의 철학이 미국에서는 관심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요게 기본 전통이고 요게 미국의 주류예요. 그러면 유럽 철학은 어떨까요? 지금도 소수예요. 지금도 소수예요. 소수.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는 이런 이론들이 미국의 실질적으로 이 프라그마티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게 사회에 영향을 주었으면 주류화 됐을 텐데, 그런데 실패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런, 지금 내가 하는 공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 소수의 공부고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사회 속에서. 프레그마틱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요 프레그마티즘의 현대화된 게 요쪽이에요. 뭐냐면, 이게 통계를 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게 주인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계 통계 분석 방식 등을 동원하는 거죠. 동원하는 철학이에요. 철학과 교수들이 철학가라 그러는데 철학과 교수들이 뭘 하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진짜로 그래요. 데이팅 웹이 어, 평균 어, 러브 라이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 이게 연구 주제예요. 이런 연구 주제가 있어요. 그래갖고요, 이거 진짜로 연구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데이팅 앱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죠. 만나고 서로, 이건 또 알죠. 이런 러브 라이프에 대해서 그걸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의 의미, 그지? 그 의미, 그지? 삶의 의미. 의미가 어떤지,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데이팅 앱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강의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테드. 테드에서 많이 발견돼요. 테드에 쳐보시면, 이런 내용의 그 철학과 교수인데, 이런 내용의 진짜 이런 걸 연구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계 분석 방식 같은 과학을
적용해서 뭐래요? 실용주의를 하는 거죠. 실제 쓸모가 있게 하는 거죠. 철학이 쓸모 있는 철학이 되는 거야, 삶에. 이게 주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유럽의 철학들은 이론적 체계하고 현실에 무슨 쓸모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가 됐던 거예요. 1980년이면 되게 느렸죠. 그지? 되게 느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뭐였냐면,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70년대 초,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가, 등장한 게 1968년도예요. 1968년도, 1968년도에, 1968년도에 핵심 저서 세 권을 데리다가 핵심 저서 발간을 해요. 세 권을 동시에 발간을 해요. 그래서 데리다가 구조주의가 아니라 탈구조주의의 핵심적인 철학자로 등장을 하는데 70년대 초에 1972년도가 73년도에 70년도 초에 정확하게 72년, 74년인지 미국에서 구조주의 학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를 소개하는 학회죠. 구조주의에 대해서 소개하는 학회인데 이 학회에서 놀랍게도 데리다, 데리다의 논문이 학문 후속세들한테 석박사 학생들이죠. 학문 후속세들한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예일학파가 만들어져요. 예일학파는 문학 전공하는 학파인데 예일대학교에 문학하는 학생들이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 데리다를 보고 세상을 읽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웃기게도 구조주의를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이 데리다의 해체론이 소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의 해체론은 딱 한 편의 논문이었는데 구조주의를 소개하려고 했던 학회에서 어, 해체론을 소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리다는 그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자기 학파가 없었죠. 그런데 예일대학교 공부하던 석박사 학생들이 데리다의 논문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문학자들이에요. 이 미국의 영어 영문학회 회장도 되고 그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학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파들이 문학하는 학파들, 문학 전공자들이에요. 영문학 전공자들이죠. 내가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어? 영문학 전공자들의 중심이 되는 예일 학파, 예일 학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일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학파되고 그 사람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데리다를 따라감으로써 예일 학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일 대학 학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예일 학파들이 아마 이 미국의 가상이지만 프래그마티즘하고 실용주의하고 잘 연결을 해서 미국의 주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그럼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체론으로 이 세상을 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탈구조절의 해체로 세상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책, 내가 지금 번역한 이 책은 지금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자세히 읽고 세상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문학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 구조주의의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에서 문학에서 사회로 적용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바람에 힘을 좀 잃어서 그렇지만 힘이 완전히 잃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옛날에 없던 이런 한 계열, 연구 계열이 생겼잖아요. 옛날에 이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자극을 받아서 실용주의도 현대화한 거죠. 그게 현대화한 게 바로 이 통계 방식으로 이렇게 철학이 실용주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데이팅 웹이 섹스 라이프, 러브 라이프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런 연구를 하는 과학화를 하도록 어떤 자극을 준 이유가 바로 이 유럽의 철학의 등장이고 이게 둘이가 말하자면 이거하고 나머지하고가 갈등이 있겠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실용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지는 않고 이쪽을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두 개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학화라는 거는 실용주의, 미국 전통적인 실용주의 전통을 현대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현대화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런 유럽 철학, 이론적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지금 주류는 아직 못 되고 있지만 이런 철학이 없어진 건 아니고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조나단 컬러가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주의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때. 뭐 이런 그 데리다가 와서 데리다가 오고 깜짝 놀라서 구조주의도 뛰어넘고 탈구조주의로 바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 정도로 공부가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도 막 다 뛰어넘고 막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미국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제안을 규명해서 이게 유럽 비평에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미 계통의 청중들은 유럽의 그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 싫어했단 말이죠. 그런 거 설명하지 말고, 그제?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실용주의자들이니까. 근데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런 구조주의적인 음, 거를 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황이 변해갖고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세상이 오니까 구조주의가 설명하듯이 세상의 체계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가 실시가 됐고 그게 이제 조나단 컬러가 큰 역할을 해서 구조주의 시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책들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발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1980년대가 되니까 이건 88년도죠. 82년도에 나온 책이죠. 이 책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비평 이론에 관해서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소개가 더 이상 아니란 말이죠. 소개하는 것 이상, 소개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겠어. 왜 그런 비평 이론을 해야 돼? 글을 쓰는 게 뭐야?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왜 질문을,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해? 그런 것들은 이미 더 이상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활발스럽면서도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토론에 끼어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제 소개 차원을 넘어선 거죠. 어, 앞으로 이어질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니까 현실을 지금 당장 적용해야 되니까 그 최근의 이론적 글쓰기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명을 이제 데리다의 해체론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설명을 할 것이며 그래서 종종 서투르게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문제점들의 해설로 이 책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논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로 이론적 글쓰기예요. 이건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비평가들은 그러니까 이런 좀 논쟁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사실은 이게 중요하냐 이 글쓰기 이게 어떤 글쓰기냐 도대체 이런 글쓰기를 왜 쓰냐 이런 글을 도대체 왜 써? 글쓰기의 장르라고 그랬지만 이게 글쓰기의 장르가 되는 거야? 그 이론적 논쟁이 꼭 필요한 거야? 이게 꼭 여기 있어야 돼? 대학교에 공부해야 돼? 학문적으로 공부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과 미국의 평론가들은 문학 이론은 하인의 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인의 하인이 뭐냐? 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다 해야 되겠어요. 그냥 여기다 할게요. 그러니까 문학 이론의 위치. 그러니까 이 문학의 문학의 핵심은 창작물이에요. 그지? 예술가, 창작품이죠. 이게 문학 작품이죠. 문학 작품.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죠. 이게 1등이라면 2등은 뭐겠어요? 이, 이 문학작품, 문학작품의 해설이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문학비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걸 문학비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문학 창작이고, 그죠? 창작이 제일 중요하고, 비평이 있고, 근데 문학 이론이라는 게 뭐냐? 문학 이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문학 이론이죠. 이거는 뭐야? 문학 비평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 보면 얘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주인이라면 이건 하인이고, 그지? 작품 그냥 읽으면 되지. 이건 뭐야? 이건 하인의 하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야, 책 그냥 읽으면 되지. 그냥 읽으면 알아들으면 되지. 부엌을 걸었다가 이론적으로 어떤지 뭐 이게 뭐 주인공은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 가는지 설명 영화도 그렇죠. 영화도 비슷하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술 영화는 안 보죠. 그치? 이게 지금 영화로 따지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상업 영화만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 알아들으면 됐지 무슨. 근데 예술 영화 보는 사람들은 소위 예술 영화 어려운 거 독립 영화 뭐 독립 영화 또는 예술 영화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비평을 하면서 봐요. 해설을 하려면서 본다고. 그래서 이 해설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해설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한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영화 해설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해설하는 거 보느라고, 그 영화관에 가면 좀 사람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론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영화 이론이죠. 왜 영화 이론이 중요하냐? 영화의 위치가 이런 예술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냥 예술 영화를 그냥 해석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이건 자꾸만 주관적인 해석이죠. 주관적인 해설이라고. 부평가의 주관적인 해설이란 말이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객관적인 이론이 필요하단 말이야. 체계적이고. 이게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기존의 이론으로 문학 비평이 기반하고 있던 근대적인 문학 이론으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설명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작품들이 많죠. 영화도 그렇죠. 소설은 더하고. 도대체 뭐야?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뭐 여러분도 아는 게 많죠. 우리가 아는 뭐 이상한 애니그마틱한 그런 카프카의 소설들 같은 거요. 도대체 뭐야? 왜 그 사람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주관적인 해설로 안 되고 뭔가 이론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 체계적인 이론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게 됐냐? 그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걸 왜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됐지? 그 설명을, 거기까지는 설명을 해야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보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가 아니라 원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문학사, 어, 영문학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게 근대 영문학사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근대의 영문학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19세기 전반부에 낭만주의가 있었어요. 이 낭만주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낭만주의 때는 뭐였어요? 시였죠, 시. 시. 이게 근대의 사상적인 기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낭만적 사랑, 러브, 낭만주의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19세기 후반부에 들어서서 어떻게 돼요? 빅토리아 시대 소설 찰스 디킨스, 그죠? 그러니까 시가 생활화된 거죠. 찰스 디킨스, 그죠? 우리 영화를 많이 만들어지죠. 제인에요. 뭐 어쩌고 많죠. 하여튼 이 소설들이 그러니까 이 시가 이제 주류가 됐다가 그다음에 소설이 주류가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사는 이게 이제 주류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대문학이 되죠. 이게 현대문학이 되는 거는 우리가 현대문학이라고 그러는 거는 모더니즘 이후죠. 그래서 여러분 영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영문학 책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더니즘 이후죠. 모더니즘 어려워요.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소설과 시의 기반이, 이게 근저가 되고 있는 근대적인 사상. 그러니까 더 이상 근대적인 사상이 아니죠. 그지? 근대, 어, 탈근대적인, 어, 세계관의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와 소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사고방식, 기본적인 생각 방식으로는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옛날에 그냥 보면 다 읽었다니까. 지금도 보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죠. 찰스 디킨스 같은 거는 해설 필요 없죠.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모색하니까 비평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을 이론적으로, 이론적인 세계를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응? 그러니까 이런 걸 요 뒤에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프레그마티즘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 같아? 요 두 개만 받아들였겠죠? 요 두 개만 받아들인 거야. 근대 사회가 어때서? 그치? 근대 사회가 어때서? 잘 살고 있잖아. 그치? 그래갖고 뭐든지 하든지 돈 벌고 사는데, 자본주의 돈 벌고, 그치?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면 됐잖아. 뭐 딴소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프레그마티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 A, 비평도 뭔 소리인지 그거 왜 하는지, 왜 문학을 갖다가 그 읽지, 그거 갖다가 왜 다시 비평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론까지, 무슨 이론을 갖고 세상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인의 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비평가들은 종종 문학 이론을 하인의 하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즉, 그것이 목적이 걸작들을 해설함으로써 문학의 그러니까 하는 것이, 이게 걸작들을 해설함으로써 문학에 봉사하는 것이 임무가 평론가죠. 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를 보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론가를 보조하려는 것이니까. 평론가도 아니고 평론가를 보조하려는 것이니까 하인의 하인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평적 글쓰기의 성공 여부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이해를 잘하게 해주면 되지 않냐 이거지. 이해를 향상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책 좀 잘 이해해 주는 게 비평이지, 그지? 이론적 토론의 성공 여부? 이게 뭐냐? 그냥 비평가들이 좀 더 나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비평의 비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비평이 적절한 진로를 도와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론을 따로 공부하냐, 체계적으로 따로. 그래서 이거는 문학 이론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쌓아야 하는 사람인 웨인 부스도 변명을 해요. 문학 이론 공부하면서 이거 진짜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현재 사용되고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메타 비평. 메타가 뭔지 아시죠? 비평의 비평이죠. 메타 비평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지 모르는 것에 관해 긴 책을 누가 진심으로 쓰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책에서 자기가 그래요. 비평의 이해, 크리티컬 언더스탠딩. 비평을 이해하겠다. 비평을 설명하겠다. 응? 그러면서 진심으로 쓰기를 원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문학이론에 관한 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질문하고 있어. 그러나 본인은 자신이 문학과 비평의 현 상황을 직시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깊은 물속에 어쩔 수 없이 빨아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비평 이론가가 자신도 나 이거 이런 비평 이론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릴까요? 왜 이럴까요? 그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또 없죠. 그래서 그 설명을 잠깐 하려고 그래요. 문학 비평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학 비평. 뭐였죠? 이, 영문학이요. 우리가 한국문학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문학이 한문학이었죠. 한문학 어떻게 했어요? 한문학이 서당에서 했단 말이죠. 뭐 했어요? 자구 해석했어요. 훈고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문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구 해석을 해요. 글자를 갖다가 이 공자님이 왜 이걸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늘, 천, 따지 그리고 그 하늘이 무슨 뜻이고 천이 무슨 뜻이고 지가 무슨 뜻이고 그지? 읽고 좋지 그러는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학문을 만든 적은 없단 말이죠. 그죠? 영문학도 이것처럼 응? 이처럼 이론에 기반을 둔 이번에 바탕을 둔 학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 그럼 바뀌었냐? 그게 아까 말한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 어, T.S. 엘리ot의 황무지 앞에서 이 사람은 평론가 이론가이기도 했어요. 이게 시인이지만 비평가이며 시인이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무지를 썼는데 이 황무지가 너무 어려워요. 이 해석, 이, 이해, 설명하는데 난관에 봉착한 영국의 영문과 교수들이 어? 심리학, 심리학 동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이죠. 그 전까지 그냥 훈고주의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나왔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노벨상도 받고 뭐 되게 중요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동원하여 학문적인 해석, 비평을 하려고 이 1920년대예요. 아까 핵문제가 그때 나왔잖아요. 핵문제가 1920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훈고주의로 그냥 글자만 쭉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이거 안 되니까 학문적으로 시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문과가 지금 같은 모습의 영문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영문학이 옛날같이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학문으로 연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 예가 있는데 뭐냐면 햄릿 해석을 이게 셰익스피어 햄릿 첫 번째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초창기 햄릿 해석의 초창기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엄마 엄마에 대한 컴플렉스 프로이드 이론에 의한 바탕을 둔 컴플렉스 렉스로 햄릿의 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죠. 행위를 해석하려고 한 것이 셰익스피어 연구 시즌입니다. 셰익스피어도 마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셰익스피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같은 연구를 하지만 사실은 학문적 연구 한국에서도 비슷한데 한국에서도 누가 했냐면 김현식 교수가 불문과 김현 교수 등이 특히 김현식 교수 어? 문학의 문학특평의 학문적의 기반을 한국에서는 그래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영문학이 미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신비평, 뉴크리티시즘이죠. 뉴크리티시즘의 형태를 갖추었고 뉴크리티시즘이 뭐냐면 뉴크리티시즘이 뭐냐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중고등학교 등에서 배운 시 분석 방식을 이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지,
이미지, 상징, 이미지와 상징 등 시부정 방식이 바로 뉴크리티시즘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1920년대 TS 엘리엇 학문지 읽을 수 없으니까 이걸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분석하려고 이론을 동원해 갖고 하다가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심리학 갖고 하고 미국에서는 문학을 문학대로 공부한다. 이게 심평이 뭐냐면 어, 그러니까 자서전적 어, 저자의 역사를 배제하고 어? 작품만을 갖고 분석하려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저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작품만 분석하죠. 이 작품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잘 신경 안 써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바로 그런 이 분석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 분석 방식은 이 신비평은 그지? 뭐에 가까워요? 구조주의. 그지? 문학 작품의 구조 분석. 응? 이며 응? 그러한 구조의 바탕에 바탕에 있는 근대적인 사상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탈구조주의나 해체론이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근대 사상 자체에 대한 의문을 기초한 비평이론 분야로는 연구 범위가 확장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끝났다고? 어디서 끝났어요? 문학 비평에서 끝났다고. 신비평은 문학 비평, 문학 이론에 못 미치는, 비평에 못 미치는 비평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웨인 부스,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웨인 부스, 아까 웨인 부스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웨인 부스가 누구냐면, 바로 그런 신비평의 대표 이론가들 중 하나인 웨인 부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웨인 부스는 누구냐면 신비평 이론가예요. 그러니까 신비평 이론가니까 겉으로는 문학 이론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문학 이론은 어떤 거예요? 근대 사상에 기반을 둔 그냥 문학 비평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심의평하는 글의 쇼킹한, 진짜로 이거 그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문화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말자. 라고 제안을 해요. 공식적으로. 문학 이론 갖고 하지 말자는 거죠. 공부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심의평의 대표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 문학 이론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라. 그거에 대해 연구하지 말라. 그에 대해서 합의되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론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문학 비평의 차원에 머무르지 문학 이론에까지 가지는 않겠다. 라는 선언까지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문학 이론 비슷한 걸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정도 변명까지밖에 못하겠다. 이런 연구는 우리는 안 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는 얘기예요. 괴상한 변명이 됐는데, 괴상한 변명이 아니라, 바탕이 되는 근대 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